자, 중재인 선정과 기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인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외국 국적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중재인 선정에서 배제한다거나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중재인들이 어떤 합리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뭐 당사자 합의가 제일 원칙이긴 합니다만,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선정된 중재인이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금 곤란한 겠죠. 그런 사람들을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자, 중재인 선정의 방법은 기간 중재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겠지만, 그 기간, 대한상사중재원이면 그 대한상사중재원이 가지고 있는 중재 규칙에 따라서 중재인을 선정을 합니다. 이런 중재를 진행하는 기관이 없는 임시 중재의 경우에는 뭐 대한상사 중재원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는 거죠. 임시 중재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사자들이 정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임의 중재는 뭐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대부분 그 기간, 중재 기간의 중재 규칙에 따라서 중재인이 선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KCAB 대한상사, 줄여서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인데, 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중재인 선정과 관련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중재 규칙이 있고요, 국제 중재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중재 규칙부터 먼저 보면, 국내 중재 규칙에 있어서도 중재인 선정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무국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과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뭐 규정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쭉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은 기본적으로 사무국이 중재인 숫자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중재인 명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재인 리스트를 말합니다. 그 중재인 리스트에서 후보자를 선택을 합니다. 후보자를 선택을 해서 그 명단을 당사자한테 보내고, 그 당사자들은 명단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희망 순위를 적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사무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그 후보자 전원이 동일한 순위. 그러니까 중재인 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해당되는 사건을 누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당사자들이 희망 순위를 받아 적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국이 그 희망 순위를 반영을 해서 중재인을 선정을 합니다. 만약에 요 절차대로 그 구성을 할 수가 없으면, 이런 어떤 후보자 희망순위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중재인을 사무국이 결정을 하고, 사무국이 중재인에게 취임 수락, 그러니까 중재인을 맡아달라고 하는 요구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절차, 취임 수락이라든지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인 선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합의 중요하죠. 당사자 합의 중요한데, 당사자들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했다라고 치면, 중재인의 선정 방법을 그 절차에 의해서 따르는 겁니다. 뭐 당사자 합의가 중요하니까. 근데 중재인 선정 절차에 대한 어떤 당사자 합의는 중재인을 지명하는 절차에 관한 합의로 봅니다. 중재인을 선정하는 중재인 선정의 효력은 최종적으로는 뭐 당사자들이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사무국이 지명을 해야 돼요. 중재 기관이 이제 지명을 하는 그런 또 절차가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무국은 그러한 어떤 중재인이나 그 중재 판정의 당사자들한테 그러한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은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너무 자격이 없는
비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을 하거나 편파성이나 이런 것들에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혹은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중재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사무국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정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중재인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지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새로운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그 지명 기간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국의 역할이란 게,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과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무국은.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확인 절차를 하고, 지명 확인 절차를 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중재인의 경우에는 이의 제기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재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해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당사자들이 중재인 지명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선정을 했으니까,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했으니까, 뭐 기간이 이게 무한대로 주어져서는 아니겠죠. 보통 이제 얼마간의 기간을 줘서 그 안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지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안 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무국은 당사자들한테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결정을 해서 중재인으로 선정하기로 했으니까 15일 이내에 결정해달라, 이거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간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 사무국이 직접 중재인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아무리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빨리 해야지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민기적거리면서 중재인 선정이 뒤로 미뤄지면, 뭐 아무리 당사자들이 알아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간 내 안 했기 때문에 사무국이 나선다는 거죠. 자, 당사자가 각각 지명한 중재인들이 의장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합의한 경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들 사이에 의장 중재인 지명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지명 기간 내에 의장 중재인이 지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위 중재인들에게 의장 중재인을 지명할 것을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이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3명이잖아요. 그 중에 1명은 신청인, 또 이쪽에 1명은 피신청인이 지정을 하고, 뭐 이 의장 중재인 혹은 중재인 3명 중에 1명, 이 사람을 사무국이 지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 각각의 당사자들이 지정한 중재인이 합의해서 의장 중재인을 선정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장 중재인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했던 그 지명 기간을 부여하고 당사자들이 지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명 확인을 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게 되면, 그때도 사무국이 나서야 되겠죠. 사무국이 나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국이 의장 중재인을 선정을 한다. 이게 이제 국내 중재와 관련된 국내 중재 규칙의 사무국에 의한 선정,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선정이 있었고요. 국제 중재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중재 규칙은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조에. 그래서 이 단독 중재, 그러니까 12조의 1항의 경우에는 단독 중재, 2항의 경우에는 3인 중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 중재인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피신청인의 중재 신청서를 수령한 날, 또는 사무국이 단독 중재인에 의할 것을 결정한 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여기 또는이니까,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법이 좀 어려워서 근데 여기가 또는이니까 요 30일이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려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혹은 단독 중재인에 의할 것을 결정하고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단독 중재인을 지명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이 기간 내에 단독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면 사무국이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어떤 구분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당사자들이 지명을 하는 거고 단독 중재인을 30일이라는 기간을 받고 단독 중재인을 지명을 하는 건데 그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으면 사무국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자, 3인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경우에 봅시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은 여기서는 신청인이에요.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에서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기간 내에 한 명을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한 명을 지명하고요. 또 피신청인도 한 명의 중재인을 지명합니다. 신청인이 한 명 지명하고 피신청인이 또 한 명 지정을 해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한 명이 남잖아. 그 한 명이 남는 거는 그 사무국이 허용한 기간 내에 한 명을 각각 지정을 하고 요 한 명은 어떻게 하겠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중재인 판정부가 A, B, C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A는 신청인이 지정을 하고 B는 피신청이 지정을 했어요. 오케이. 이 C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기존에 선정된 두 명의 중재인이 합의해서 제3 중재인을 지명을 하거나 아니면 사무국이 이를 정하거나 요렇게 결정을 합니다. 중재인 선정을 위한 어떤 지명 기간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국내 중재 규칙에서는 15일을 그 어떤 지정 기간으로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국제 중재에 있어서는 30일입니다. 단독인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합의해서 지명을 해야 되고 3인 중재 판정부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내는 15일, 국제는 30일. 아무래도 국제 중재는 서로 다른 나라의 당사자들이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재인 선정과 관련된 지정 기간이 길어요. 30일. 국내는 15일. 어찌됐든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 중재 규칙의 3인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할 때 한 신청인 한 명 선정하고 피신청인 한 명 신청을 하는데 왜 제3 중재인이자 의장 중재인이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 명이 구성이 되는데 한 사람은 여기서 선정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여기서 선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이 당사자 중재인 한 명이 자신을 지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재 합의 유효성에서도 얘기를 했죠. 자신을 지정한 그 당사자의 대리인의 어떤 롤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중재인, 의장 중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3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각각 선정된 중재인이 합의를 하거나 사무국이 지정을 하거나. 근데 통상 아무래도 당사 그 중재인들이 합의를 해서 제3 중재인을 선정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렵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통상적으로 사무국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중재인 3명이 있으면 한 사람은 신청인, 또 한 사람은 피신청인, 나머지 한 사람은 사무국이 정한다. 규정은 규정이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규정을 봐도 알겠지만. 자, 중재판정부가 그렇게 해서 3인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칩시다. 신청이나 피신청이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인 경우도 있어요. 복수인 경우. 이 경우에는 그 복수의 신청인, 복수의 피신청인이 공동으로 지명을 합니다. 공동으로 지명을 하고
그러면 당사자들이 좀 여러 명이잖아요. 예, 여러 명이기 때문에 좀 합의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 구성과 관련해서 합의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사무국이 중재인 전원을 선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이 여러 명들이 그 신청인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재인을 선정하는 그 합의가 원활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인, 피신청인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선정을 하는데 이 신청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그럼 여러 명이니까 여러 명이 한 명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러 명이 합의가 안 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사무국이 중재인 3인 중재를 전원 선정하고 한 명을 의장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요거 봤죠. 중재인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왔던 규정입니다. 중재인은 선정될 때 사무국은 아무래도 경험, 그분의 커리어나 능력, 일정, 국적, 거주지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당사자하고 같은 국적의 의장 중재인이 있게 된다면 좀 편파성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국적의 의장 중재인을 선정해달라고 당사자들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기간은 사무국이 의장 중재인이나 단독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일 내에. 요건 좀 짧아요. 빨리 해야 빨리 결정을 하지.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15일,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30일의 어떤 중재인 지명 기간을 가졌지만 요 국적과 관련해서 다른 국적의 중재인, 의장 중재인이나 단독 중재인을 선정해달라고 사무국에 요청하는 기간은 3일로 굉장히 짧게 주어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사무국이 개입할 여지가 좀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무국이 이렇게 개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중재인 전원이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사무국은 신청인, 비신청인, 당사자들하고 중재인 3명 모두에게 당사자 그 중재인의 어떤 성명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지하고 이 수락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중재인 교체와 보궐인데 그 교체는 바꾸는 거고요. 보궐은 중재인 중에 한 명이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재선정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그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에 대해서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자리를 비우게 돼서 그 자리를 다시 채워넣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보궐인데 운시트랄 모델법과 한국중재법을 보면 뭐 중재인의 깊이, 뒤에서 얘기할 깊이나 뭐 이런 중재인이 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해서 뭐 사임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빠진 채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대체하는 중재인을 재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중재인 선정 절차대로 다시 그 한 명을 다시 뽑기 위한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자, 뭐 보궐이야 뭐 큰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보궐을 해서 사람을 뽑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아닌데 요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심리 절차에 대해서는. 왜냐면 자 이런 거죠. 중재인이 3인이 선정이 돼 가지고 요 3인 중재 판정부가 구성이 된 채로 어떤 프로세스가 중재 심리가 중재 절차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한 명이 사임을 하거나 뭐 사고가 생기거나 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이분은 그 앞에서 진행된 절차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 국내 중재 규칙 제 25조에 보궐 중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해임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중재인이 바뀌게 되었어요. 바뀌게 됐고 재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러니까 세 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그만뒀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중재의 프로세스는 거의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다른 중재인이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보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고 그냥 최종적인 판정을 남은 두 명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보궐 중재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미 진행된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절차가 한 30% 진행이 됐는데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아웃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중재인을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을 하면 이거를 다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80-90%가 진행된 상태에서 한 사람이 아웃됐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사자들의 견해를 들어서 남은 이 두 명으로 하여금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도록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거를 다시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중재규칙의 중재인 교체나 해임 규정을 보면 이렇게 중재인이 교체가 되면 중재판정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똑같이 당사자들의 견해가 제일 중요해요. 당사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전 절차를 반복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여기 5번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 위에 그 국내 중재 규칙이 제 25조의 1항에 있는 내용과 국제 중재 규칙 제 15조의 5항의 내용이 같죠. 그러니까 거의 끝날 때쯤에 교체되면 그거 보궐로 채워 넣지 않고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궐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게 문제예요. 요게 조금 관건이 있어요. 중재인 기피, 중재인을 기피하는 것. 기피하다라는 게 이게 피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문제가 있는 어떤 중재인이 선정이 되는데 그 중재인이 어떤 공정성이나 독립성이나 이런 어떤 것들, 전문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사자들은 저 중재인이 중재를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다른 중재인으로 하여금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게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피입니다. 기피.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볼게요. 중재인이 중재 합의 뭐 이런 것들을 갖추지,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게 포인트죠.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거나 이런 것 경우에는 그 중재인을 중재 절차로부터 배제시켜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재인을 기피하는 거는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한국중재법 제13조에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중재인으로서 선정되는 사람이 공정성, 독립성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이거는 당사자인 본인이 당사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재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중재인도 중재인 명부에 들어가 있다가 중재인으로 선정이 되고 지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려 나오는 건데, 쉽게 말하면 리스트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픽업이 돼가지고 불려 나오는 건데, 그 픽업이 돼서 불려 나와서 딱 봤더니 신청인가 피신청인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더라, 혹은 뭐 친척이 있더라. 그러면 조금 곤란하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특수관계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본인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재인은 위에 사유가 있거나 내가 스스로가 이거는 아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기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 중재인으로 선정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뭔가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당사자들은 그때 기피 신청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용을 좀 알고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서도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래놓고 다시 바꾸겠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가 저분을 중재인으로 선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좀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어. 아, 그러면 내가 선정할 때는 몰랐기 때문에 지금 알게 된 이상 이 부분을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재인 기피를 하는 건데, 선정할 때부터 문제 있는 거 알았어. 아, 상관없어. 그런데 상관없다 해놓고 선정을 해놓고 뒤늦게 이거는 뭐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또다시 중재인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기간이 길어지고 절차가 늘어지게 되거든요. 빨리 중재인 선정을 해서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해가지고 중재 심리에 들어가서 빨리 프로세스가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재인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계속 뭐 교체하고 바꾸고 기피하고 이러면 사실 의도적으로 중재의 판정이 내려지기까지를 늘어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슈 때문에 요 다만 뒤에 규정이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럼 기피 사유를 판단을 할 때 이제 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할 텐데,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조금 중재인으로 선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여러 나라의 법이나 국제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이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운시트랄 모델법이나 이런 데서 명시적으로 좀 돼 있으면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거는 있진 않고 조금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뭐 아니겠느냐,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법에서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나 중재인이나 사무국에서. 자, 그러면 당사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고용관계라든지 뭐 그런 거, 그리고 직업적 관계에 있는 것,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법률적인 계약 관계가 있다든지 법률 고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선정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제상의 관계에 있을 때 친구야, 당사자하고 중재인이라고 선정한 사람하고 서로 친구야,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여러분들 뉴스, 정치 뉴스 이런 거 별 관심 없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제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당사자하고 그 중재인하고 뭔가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해관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돼. 그런 거죠. 중재인이라고 선정을 했는데 당사자 A가 이 중재인 선정하고 당사자 B가 신청인이 이렇게 중재하고 피신청인이 이렇게 중재인을 선정을 했어요. 그럼 중재인이 뭐 사무국이 지정한 제3 중재인하고 해가지고 중재 판정부를 구성해서 중재 절차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재인이 신청인 편을 계속되는 거지. 알고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 신청인이 이 중재 판정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뭐 금액을 해소하게 되면 그 어떤 혜택이 이 중재인한테도 떨어지는 거야. 왜? 이 신청인하고 중재인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야. 그런 경우는 어떤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고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적 문제, 아무래도 조금 편파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뭔가 싸움이 있어요. 근데 심판을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으로 하면 좀 곤란하잖아.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스포츠 경기를 하면 심판은 중국 사람으로 세우든지 미국 사람으로 세우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국제 경기나 이런 거 보면 스포츠 경기 보면 그렇잖아요. 제3 그러니까 피파에서 뭐 월드컵 할 때 보면 뭐 예를 들어 브라질하고 독일이 축구를 시합 붙어요. 브라질 사람하고 독일 사람을 심판으로 쓰냐고 안 쓰잖아.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비터의 영어 표현에 다른 말이 레프리도 있었잖아요. 레프리, 심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재인을 기피하거나 어떤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특정한 법에서나 어떤 협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정말 당사자와 중재인 스스로와 사무국이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입법으로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는 않는데 조금 참고할 만한 건 있어요. 뭐냐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의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윤리 강령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지배력이라든지 뭐 지분을 통한 거라든지 계약을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죠 금전적 이해관계. 예. 그리고 뭐 고문이나 자문위원이었다든지 그렇죠? 예. 어떤 금전 관계라든지 계약 관계라든지 자 그리고 보통 중재 판정을 시작하면 중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청인과 피신청인도 보통 변호사를 동반을 해서 법률 대리인을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근데 신청인의 변호사와 중재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호사가 같은 로펌이야. 같은 회사 사람이야. 그것도 조금 그렇죠. 그런 거. 자, 그리고 여기 뭐 계열 회사거나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중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와 서로 싸운 적이 있어. 법률적인 다툼을 벌인 적이 있어. 그러면 뭔가 좀 감정이 남아있거나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 개별 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뭐 감정이 조금 남아있었다고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뭐 동업 관계였던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법에서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도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면 그 중재인과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특수한 문제가 있어서 그 중재인으로서의 어떤 신뢰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담보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 내려진다는 거죠. 자, 기피의 예외 보겠습니다. 당사자가 중재인에게 기피 사유가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법률 관계가 있다든지 지분 관계가 있다든지 이해 관계가 있다든지 친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그걸 알고서도 중재인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기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중재인으로서 선정을 했다는 거는 그걸 알면서도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뭐가 있었어요? 이 규정이 있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을 한다라고 쳤을 때 당사자들이 저 중재인 자신이 선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중재인을 기피하려면 이 문제되는 사유를 선정할 때 지정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피할 수 있다. 나 그때는 중재인을 이분으로 모셨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이분을 중재인에서 기피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지. 이분이 약간 그런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데 괜찮아요. 이분 괜찮아요 하고 선정을 했다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알고서 선정을 했는데 내가 나중 가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중재 절차를 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로밖에 이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요 내용이 앞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기피를 합니다. 기피를 해요. 예, 그래서 기피 절차는 기본적으로 합의로, 당사자 합의로 정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에 따르고, 그게 그게 아니더라도 중재 기간에 기피 절차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중재인의 기피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중재법 제14조에 보면 중재인에 대한 기피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1원칙은 당사자 합의고요.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그리고 기피해야만 하는 사실을 알게 저 사람이 친구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혹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15일. 여기서 다시 또 15일로 줄었죠.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서면에는 그 내용이 적히겠죠. 이분이 어떤 당사자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분을 모시기가 좀 중재인으로 선임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내용들을 이게 소위 말하는 내용 증명해가지고 이제 중재판정부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돼서 기피 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면 제일 베스트인데, 본인이 물러나지 않거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재인을 바꾸는 것을 상대방 모르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기피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도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동의도 안 이루어지고 해당되는 당사자인 중재인이 스스로 물러나지도 않는다면 중재판정부가 이 기피 신청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재판정부도 결정을 안 하고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에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당사자 중에 일방이 중재판정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잖아요.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안 받아들여진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여기서는 또 늘었죠. 위에는 15일이고 여기는 30일. 요거는 어디로 가느냐? 법원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15일인 이유가, 이 15일은 중재판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15일이고요. 요 뒤에 있는 거 중재판정부한테 얘기했는데 안 받아줘요. 그러면 법원으로 들고 가야 되잖아. 법원은 조금 더 멀리 있죠. 그러니까 30일이에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법원이 아직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에요. 법원이 이 중재인의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 중재인 기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 전이라면 중재판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중재 절차 자체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다가 기피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거는 더 이상 항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 중재인의 중재 판정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재판정부가, 이건 위에 있는 여기 20번 슬라이드에 중재법 제14조에 있는 사망의 내용은 중재판정부가 중재인 기피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중재판정부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중재인은 즉시 중재인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중재인으로 보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재인의 선정과 기피까지 살펴보았고, 그러면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선정된 중재인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의무를 가지며, 어떠한 면책을 받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은 판정 권한입니다. 판정 권한. 이 분쟁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중재인이라는 게.
예, 그래서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를 중재인들이 합의해서 푸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사람이에요. 운시트랄 모델법 제16조 1항의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부, 중재합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제기, 그리고 자신의 관할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대한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재합의 제대로 됐는지, 중재합의가 유효한지, 그리고 이 사안이 중재판정부에 의해서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신들인 중재판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중재판정을 내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중재 판정을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죠. 자, 중재 절차의 진행 권한. 중재 판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국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중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중재인 선정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여러 가지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중재 판정부가 구성이 되면 중재 절차, 중재 심리를 끌고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는 중재 판정부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어떤 합의나 이런 거나 아니면 중재 규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심리 절차를 마치면 그 본안에 대한 중재 판정을 중재판정부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과 중재판정의 권한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중재 합의의 유효성, 그리고 중재 합의가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이 사안이 자신들이 중재 판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 권한이고, 요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본싸움 있죠. 본안에 대한 어떤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해요. 굳이 나눠서 얘기를 하면. 자, 그리고 임시적 처분 권한도 있습니다. 임시적 처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심리 절차가 뭐 6개월, 9개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6개월이나 9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나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변화하고 있으면 피해액이 커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라고 좀 설명을 할까요? 어떤 창고에 물건이 있는데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썩을 수 있는 거야. 유통기한이 있어. 근데 중재 판정은 지금 최소 6개월을 해야 돼. 당장 한 달 놔둬버리면 물건이 다 썩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보존 조치를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중재 절차는 중재 절차대로 가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는 중재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해당되는 물건을 지금 그냥 이거 뭐 지금 중재 절차하고 하고 있으니까 중재 절차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지 라고 하기엔 너무 늦는 거야.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 임시 보존 조치를 취해야 돼. 그러면 중재판정부는 임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물건을 보존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증거물을 보존토록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임시적 처분, 잠정적 처분,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재인의 권한 종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뭐 한 명이 단독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하든 3인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하든, 사실 이 중재 판정을 하기 위해서 선임이 된 것이고, 그것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 역할이나 권한에서 뭐 되겠죠. 근데 뭐 판정을 내려서 그 권한이 이제 종료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스스로 그만 물러서는 경우도 있고, 뭐 합의에 의해서 권한이 종료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인의 권한 종료 사유를 보면, 첫 번째, 계약 해지에 의한
중재인 계약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 중재인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중재인이 직무 불이행을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인데 직무 불이행은 뭐 사실 그러니까 직무 불이행이란 게 뭐냐면 중재인으로 선정되는데 아예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수락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없는 경우고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 중재인으로서 모시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거나 뭐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중재인 스스로가 결정을 하기보다는 외부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중재인에서 권한을 내려놓는 걸 의미를 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걸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사유를 제가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뭐 아파서 그만두든 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든 뭐 어쨌든 그래서 직무 종료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중재인은 스스로 사임을 하거나 당사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중재인의 직무 종료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문제가 생겨서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면 제일 베스트인데 당사자가 뭐 버팅길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 사람 잘 드물 것 같긴 한데 그 경우에는 뭐 당사자들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거기까지 가는 건 거의 뭐 드물겠죠. 굳이 중재인 한다고 해서 1억 천금을 뭐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도 아닌데 중재인이 되면 어느 정도 수당은 받아요. 뭐 공짜로 무료 봉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그쵸? 진짜 뭐 엄청난 뭐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 중재 판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혹은 자신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 뭐 아니면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중재 계약을 제대로 그러니까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 보통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각 입법례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나 본인이 물러나겠다 하고 하면 그리고 본인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사실 깊이도 깊이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중재인 스스로가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많겠죠. 자, 그리고 중재인의 선정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분을 더 이상 모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그분은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그만둘 수가 있고요. 중재인이 그만뒀다고 해서 중재인이 중재인 역할을 하지 않고 중재인의 역할에서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중재 합의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두는 거지 중재 절차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중재 절차가 없어지는 거나 중재 합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새로운 보궐 중재인을 선정을 해서 중재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재인의 어떤 선정, 중재인의 의미, 그리고 중재인의 선정, 그리고 중재인의 깊이, 그리고 중재인의 권한까지 살펴봤습니다. 중재인의 권한도 뭐 간략한 내용이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중재인들은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향후 다음부터 공부하게 될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중재인과 중재판정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앞서 우리가 저 수업 시작하기 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의상사 중재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조구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묻는 과정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조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중간고사 다음 주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휴식을 주는 차원에서 특별히 과제를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5월 달까지는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고 그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면 뭐 아무리 늦어도 전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